젖은 아스팔트가 헤드라이트 빛을 반사했다. 민철은 그 금속성 소리를 즉시 알아챘다. 백미러를 통해 본 현장은 피투성이었다. 섬을 향해 달리는 차 뒤에 진돗개가 밧줄에 묶여 끌리고 있었다. 개는 고통 속에서 필사적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다. 운전자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개를 대했다. 절박한 외침이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철은 떨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강아지는 1분도 못 버틸 것이다. 하지만 민철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순간의 결정이 그의 삶뿐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디젤 엔진의 굉음이 경부고속도로의 고요함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트럭 좌석에 앉아있던 민철은 20년간의 운전 경험이 아픈 등에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새벽 3시, 비는 여전히 아스팔트를 미끄럽고 위험하게 만들었다. 몇 시간 후면 약품을 싣고 부산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음악이 흘렀고 민철은 여정의 끝에 있을 침대를 기다리며 지쳐 있었다. 그 순간 금속성 무언가가 아스팔트에 긁히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는 라디오 볼륨을 낮췄다. 소리는 계속되고 있었다. 사이드 미러를 들여다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그 뒤에는 밧줄이, 그리고 밧줄 끝에는 하얗고 금빛 털을 가진 아름다운 진돗개가 젖은 아스팔트 위를 처절하게 끌려가고 있었다. 개는 절박하게 땅을 잡으려 했지만 젖은 도로 위에서 미끄러졌다. 개는 고개를 들어 숨을 쉬었고 눈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크게 떠져 있었다. 민철은 가속 페달을 밟고 차에 다가갔다. 눈에 들어온 광경에 속이 뒤집혔다. 진돗개의 뒷다리 털이 벗겨져 상처 입은 피부가 드러났고 피와 진물이 아스팔트에 붉은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 운전했다. 운전석에는 40대 정도의 머리가 얇은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살아있는 개를 끌고 가는 것이 지극히 일상인 듯 무관심했다. 목에서 마그마 같은 분노가 깊은 곳에서 치솟았다. 이 자식? 민철의 주먹은 핸들을 꽉 잡은 채 하얗게 질렸다. 개는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뒷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개는 돌아서서 민철의 트럭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마치 도움을 간청하는 듯했다. 민철은 그 간절한 갈색 눈동자에 강하게 충격을 받았다. 개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민철은 더 가속하여 그 남자 옆에 나란히 섰다. 그는 필사적으로 경적을 울리고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운전사는 짜증난 표정으로 마치 성가신 벌레를 보는 듯이 바라보더니 속도를 더 높였다. 개는 날카롭고 절박한 비명을 질렀다. 그만, 멈춰. 내 앞에서 이 아이를 죽일 셈이냐? 이 젠장할 놈. 민철은 앞을 바라보았다. 도로는 열려 있었고 다른 차는 보이지 않았다. 20년 경험의 민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가속 페달을 바닥까지 밟아 승용차를 추월한 후 트럭을 정교한 핸들링으로 그 차 앞에 세웠다. 급브레이크, 젖은 도로 위에서의 미끄러짐, 그리고 트럭은 180도 회전하며 멈춰섰다. 운전자는 소리치며 차에서 내렸다. 민철은 트럭이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운전석에서 뛰어내렸다. 키 190cm, 몸무게 90kg에 달하는 거대한 몸체가 폭풍처럼 그 남자를 향해 다가갔다. 하지만 그가 처음 본 것은 개였다. 아스팔트 위에 누워 숨을 헐떡이며
심하게 떨고 있었다. 뒷다리는 살이 드러났고 피가 번져 있었다. 그럼에도 민철이 무릎을 꿇고 다가갔을 때 걔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고개를 갸웃하고 꼬리를 흔들려고 했다. 괜찮아, 아가야. 괜찮아. 민철은 목소리를 삼키며 속삭였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걔는 고통에 압도되었음에도 민철의 손바닥에 코를 묻었다. 그것은 절대적인 신뢰의 증거였고 민철이 수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민철은 사명감에 눈을 떴다. 야, 내게 앞에서 비켜. 남자가 소리치며 다가왔다. 민철은 천천히 일어섰다. 네 개를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차갑게 웃었다. 쓸모없는 동물들은 죽어야지. 이미 키우던 다른 강아지들도 다 죽였어. 내 개한테 내가 뭘 하든 내 알 바 아니야. 민철의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제 내 개가 아니야. 이 아이는 이제 내 개다. 민철은 스마트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하려 했다. 지금부터 모두 녹화해서 온라인에 올릴 거야. 내가 어떤 괴물인지 모두에게 보여줄게. 남자는 공포에 질려 얼굴을 가리며 애원했다. 멈춰. 제발. 나한테는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어. 민철은 녹화를 멈추고 말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간다. 민철은 트럭 쪽으로 돌아섰다. 만약 당신이 다른 동물들에게도 똑같이 했다는 걸 안다면 내가 직접 널 찾으면 그때 얘기할 수 없을 거야. 그 남자는 침묵 속에 도망쳤다. 민철은 걔를 트럭 조수석으로 옮긴 후 이름을 지어주었다. 좋아, 내 이름은 아리다. 민철은 트럭 엔진을 걸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이 아이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 민철은 아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죽으면 안 돼, 아리야. 제발 버텨줘. 내가 꼭 필요해. 민철은 병원에 도착했다. 이 아이입니까? 직원이 아리를 들것에 태우자 아리는 민철에게서 떨어지자 움찔했다. 괜찮아 녀석아. 이 사람들이 널 도와줄 거야. 아리는 수술실로 들어갔고 민철은 복도 벽에 기대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강 박사는 아리가 안정되었지만 뒷다리의 손상이 심각하며 다음 24시간이 고비라고 말했다. 치료 비용은 500만 원이 들 것이라고 했다. 민철은 망설이지 않았다. 이 아이는 저를 믿고 있어요. 어떻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민철은 병원에 남아 아리의 침대 옆을 지켰다. 아침 회사 동료인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수는 민철에게 당장 복귀하지 않으면 박 사장에게 해고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철은 트럭을 길가에 멈췄다. 20년 동안 일해온 회사. 알게 된 지 12시간도 채 되지 않은 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지수, 박 사장에게 전해줘. 미안하지만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민철은 전화를 끊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직이 되었다. 민철은 빚을 지고 자신의 트럭과 사유재산을 팔아 아리의 치료비를 냈다. 민철이 병원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 20분이었다. 회복실에 뛰어들자 아리가 눈을 떠 있었다. 민철이 들어오자 아리는 머리를 들고 갈색 눈동자가 그를 알아보고 빛났다. 아리는 꼬리를 흔들려고 했고 민철의 손바닥에 코를 갖다 댔다. 강 박사는 아리가 순조롭게 회복 중이며 곧 퇴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저 아이는 이제 당신의 개예요. 일주일 후 아리는 퇴원했다. 도착했어, 아리. 여기가 우리 집이다. 민철은 병원 근처에 정원이 딸린 작은 전원주택을 빌렸다. 아리는 구출 후 처음으로 기쁨에 겨워 정원을 뛰어다녔다. 민철은 눈물이 흐를 때까지 웃었다. 그래, 달려. 녀석아,
너는 자유다. 며칠 후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철이 해고했던 박 사장이 그를 다시 고용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었다. 민철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돌아갈 생각은 없어. 지수,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민철은 자신의 새로운 사명을 아리에게 속삭였다. 나는 너희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 보호시설을 만들고 구조작전을 수행할 거야. 민철은 동물보호시설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아리도 그와 함께하며 다른 트라우마를 겪는 개들의 사회화를 도왔다. 민철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그는 TV 프로그램 제작사와 연락이 닿아 동물 구조 및 복지 프로그램 네 발 달린 플레이어들의 사회자가 되었다. 물론 아리는 그의 공동 사회자였다. 프로그램 방영 후 민철은 이혼 후 거의 대화가 없었던 막내딸 다혜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다혜는 주말에 찾아와 아리와 친구가 되었고 여름 방학 동안 아버지의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혜는 엄마 선영과 함께 찾아왔다. 선영은 민철을 관찰하며 말했다. 정말 많이 변했네. 인간다워졌어. 민철은 아리와 함께 정원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자정, 내가 끌려가는 걸 봤을 때 널 구하는 줄 알았어. 하지만 진실은 내가 날 구했다는 거야. 내가 날 구했어. 새롭게 시작하는데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보여줬어. 그 순간 강 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끔찍한 사건이 들어왔어요. 주인이 학대한 마루라는 강아지인데 상처는 심하지만 마음속 상처가 더 깊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오게 두지 않을 거예요. 민철은 아리를 바라보았다. 출동해야겠어. 우리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전사들이 있다. 병원에 도착한 민철은 아리와 함께 떨고 있는 마루에게 다가갔다. 작은 강아지인 마루는 아리가 다가오자 으르렁거리는 것을 멈추고 아리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고통은 고통을 안다. 하지만 치유는 치유도 알고 있습니다. 민철은 작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새로운 동료를 맞이했다. 민철은 이제 삶에서 도망치는 대신 생명을 구하는 길 위를 달리고 있었다. 충실한 동료 아리는 그의 새로운 목적지에 온전히 집중했다. 고통 속에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그 끝은 숭고한 사명이 되었다. 진정한 운명이란 멈춰서서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손을 내밀 용기만 내면 된다는 것을 아리가 민철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그 밤 민철이 트럭을 멈췄을 때 그는 사실 멈춰서는 안 될 삶의 도피처를 비로소 벗어난 것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텅 빈 고속도로 위를 홀로 달리는 운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은 아리가 그리고 그들이 구해야 할 수많은 생명들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견한 용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새로운 운명이었다. 그들은 오늘도 가장 낮은 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편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세요.